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올랐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도 함께 올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작전 오늘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황도 체크해보고 넘어올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우리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들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연준이 7월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시장 오늘은 굉장히 단단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자면은 전반적인 시가총액 전일 대비 3.39% 오르면서 현재 다시 9천억 달러 이상으로 마켓캡이 회복돼졌고요. 비트코인 전일 대비 0.58% 소폭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2.69%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 다시 2만 달러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꾸준히 바닥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바닥일까라는 의견을 놓고 이 업계 안팎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이 13,000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을 1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JP모건이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바닥으로 인식하는 가격대가 이 가격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6월 초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은 24,000달러 수준이었지만 비트코인 생산 비용 추정치를 하향한 이유로는 JP모건의 전략가들이 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력 소비 지수를 인용을 하면서 전력 사용량 감소를 해당 이유로 꼽았는데요. 생산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은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 업계 주요 플레이어인 채굴자들은 수익성이 높을 때 채굴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생산 비용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높아질 때 비트코인을 판매한다면서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결국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가격대도 낮아지므로 비트코인 가격에는 결국 이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한편 지난달 JP모건의 전략가들 채굴자발 매도세가 3분기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전한 바 있었죠. 6월에도 채굴자발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줬었는데 3분기까지는 해당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는 비트코인 결국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증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창업자이자 또 억만장자로 우리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토마스 피터피가 이번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개월이 아닌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결국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비트코인은 가치가 향후 없어지거나 불법으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시장에 있다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매도할 마음은 없다라고 전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12,000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은 본인은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치에 대한 본질에 아직도 의문은 던지지만 본인은 저점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발언을 남기면서 시장에는 또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 한편 이더리움의 가격 전일 대비 9.28%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현재 우리 시장에서 1,1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에 있는 BNB가 전일 대비 4.8% 올라주면서 237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의 BNB USD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입니다. 오늘 리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리플과 올해 1월에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모로코의 최대 은행이죠. 이 아티자리 와파가 최근 글로벌 다국적 결제 기업인 툰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사는 리플과 리플의 송금 플랫폼인 리플넷이 이 툰스와 아티자리 와파 은행을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리플은 애초에 송금을 목적으로 나온 이 코인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은행권 그리고 또 이런 결제 앱들과 점점 더 파트너십 체결을 이어가면서 이 사용처를 확대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한편 전 리플의 이사회 멤버였던 마이클 바가 이번에 연준 부의장으로 임명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연준 워낙 암호화폐를 강하게 규제하는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화폐 업계 인사가 부의장으로 임명된다는 것, 우리 시장에는 또 긍정적인 호재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플도 전일 대비 2.68% 오르면서 현재 우리 시장에서 0.3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드포크를 진행했던 카르다노 현재 전일 대비 2.68% 오르면서 0.4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9위의 솔라나 전일 대비 7%로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36불입니다. 마지막으로 10위 도지코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37% 소폭 올라주면서 현재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렇게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 파란불 켜내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징주로 살펴볼 종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왑이 로빈후드에 상장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어제 오늘 20%대 급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한때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 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이 코인이고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SEC의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 디파이 플랫폼 전반적으로 약세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유니스왑도 그때부터 지속적인 하락장을 걷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장중 최고가로 7.05달러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로빈후드가 트위터 포스팅을 통해서 이 유니스왑을 상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로빈후드 플랫폼에는 총 13개의 암호화폐가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유니스왑 현재 전일 대비 15.62% 오르면서 현재는 6.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리곤 매틱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매틱의 강한 상승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가격 전망치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100만 명 이상의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이 라크 데이비스가 현재 바이낸스의 매틱 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폴리곤이 5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이 저항 영역으로는 0.68달러, 0.7달러,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저항 영역이 0.74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도의 이더리움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폴리곤도 레이어 1 솔루션에서는 굉장히 넓은 생태계 또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해당 지표도 긍정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계 주요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증권인가 아닌가를 놓고 수년간 이야기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 암호화폐는 모두가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SEC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구분이 되어져야만 이 해당 규제를 관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든 규제권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돈을 유치하고 또 투자자는 기업의 노력을 통해서 이익이 생기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모두 증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암호화폐는 결국 증권에 소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 및 대출 플랫폼에서 결제 토큰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대중이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단기 자금 시장 펀드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커칩에 비유를 했고요. 또 달러 기반의 암호화폐는 사기 및 조작, 악용 방지를 우리가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한편 앞서 6월 게리 겐슬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도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증권 또 혹은 파생 상품으로 구분이 되지 않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해당 이슈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재무 컨설턴트로 계신 버니 씨와 연결을 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관련돼서 오늘은 시장 저변에 깔려있는 심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So let's review current market sentiment right now. About 20 years ago, there was a study done where if a big problem came onto the front page of a major news magazine, Time, Newsweek, Business Week, that sort of thing, that was an indication that it had gotten to such a level of common experience that everybody knew about it, that once it hit the papers, once it hit the front page of a business magazine, that was probably the end of it. Okay, so let's take a look. Now we don't have as many magazines that come out. We're not dependent upon that kind of news source. So let's look at what we find in terms of individual articles. So what we found right now is that if we look at the amount of daily news articles mentioning a bear market, because we can identify these things, we can split it all different kind of ways, is that we have a fairly significant level right now, way more significant than we've had in the last 10 years outside of the March COVID lows. But what we have is a significant amount here. All these other significant amounts were in an uptrend, and they provided great buying opportunities. So we still see this, and I think this is a relevant area, because what happens is when we get levels like this down the road, we're going to be able to say, hey, that was a bottom. Now, one of the things we also want to look at is, instead of just looking at stocks in the stock bear market, let's look at how many consumers expect stocks and bonds together to rise. And we are basically back down to the lows that we've had for the last 25, 30 years. So in 2008, 2009, we never got to a low price down there, because although people were really negative about the stock market, the bond market was the benefit of all this new liquidity that was getting provided to it, and bond prices were actually doing much better. Now we have a spot where bond and stock prices are not viewed favorably going into the future. And that's, if we can identify that with a condition where we see that the consumer, the investor, is both on the institutional and the retail side are out of the market, those are great opportunities to make a buy. We still have to find that opportunity. We haven't seen that yet in this whole move. We want to look at consumer sentiment now and say, okay, when we get down to these low levels, if they don't think the market's going to rally, I mean, if they're very pessimistic on the market, they're very pessimistic, in this case, on the economy, when we get down to these levels down here, and this goes back to 1970, what are the 12-month returns coming out of this thing? Now, it gets a little tricky, because you can have a low down here and a bounce and then a low down here, and I get to pick the low here and say, okay, we rallied 22%. But we didn't rally 22% off of that first low. But overall, periods down here, the same thing happened in 08. We went down September of 08,
people were saying, oh, great buying opportunity. And what we wound up doing was going down another 30% in the market between September of 08 and March of 09. And then in March of 09, we bottomed, and that was great. But overall, these numbers right here are the one-year returns at from those lows. What we can see is up here, the one-year returns are not anywhere near as good. This was right in front of the COVID pandemic, where the Fed provided all that fresh new liquidity. So that changed everything right here. But right down here, these periods have tended to do well. Now, this current reading is 59.4. In a year, we can replace that with where the stocks are going to be from here and a 12-month return. We still have yet to go, and whether that's the low or we go lower or at double bottom, we don't know yet. In terms of IPO activity, initial public offering activity, that usually falls apart at market lows. I don't know if we've seen it quite as low as we need to see it right now. So this might need to push down a little bit lower. We'll have to wait and see. But now, we've showed this chart before also. Leveraged ETF activity. So leveraged activity, leveraged ETFs are 2 times, 3 times the price performance, so they're levered, okay? And what we want to look at is when the market's at a peak, that people are buying a lot more or trading a lot more long levered ETFs than short ETFs, and at the bottom they're trading a lot more short ETFs than long ETFs. And we're finally getting down to a period down here where we've been down and had markets respond positively. So I think that's a positive sign, is that we're starting now to experience levels down here where too many people are trading on the short side of the market. When we look at insider block sales, okay, when insiders are selling big blocks of stock, okay, as the market's rallying, they can sell them, it's all great, okay, but at the market bottoms, do they sell or not sell? And what we've seen down here, we can pick up all these times where the percentage of issues traded on block sale basis are at low levels of the market. So you can then refer, okay, was that a good buy, not a good buy? This is our example of 08 to 09. Okay, this is before September of 08. That was March of 08. That was a terrible signal. But the rest of the signals have been pretty good. So it's interesting to note, and we've just gotten down here again, okay, is this going to be a turning point or not? Don't forget, I like to see all these, but I also like to see an investor base that's sold out, and we still have yet to find that. Finally, what we want to look at here, and it's a little bit delayed because we get the information a little bit delayed, but this is when people sell tremendous amounts of stocks and bonds over a 6-week window. So we have to go back to, we got to go back the last 6 weeks. So that's why these readings are a little bit delayed. But every time we've sold more than 35 billion, okay, in stocks and bond funds, outflows, net outflows, they have been at market bottoms. And this goes back for the last 9 years. So we're at a place where they've sold 35 billion again right here. More and more observations that are coincidental with market bottoms. Now, I'm still not saying we've seen a market bottom because I haven't seen indications of a investor base that's completely sold out yet. But what I am seeing is a lot of coincidental pieces of information now, finally, that are telling us that we have seen some selling, and some selling that usually is coincidental with market lows. 네, 버니의 미국 주식 자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그리고 그 증시에 대한 이슈들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마 기간이라고 하긴 하는데 비가 한바탕 오고 나니까 오히려 날씨는 좋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깨끗하고 좋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깨끗한 날씨만큼 증시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슈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속적으로 앞으로 좀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어지는 8월, 10월 그리고 11월 등 남은 세 차례를 모두 빅스텝으로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거의 3%까지 오르는 지경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지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뭐 이번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3일 날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빅스텝이죠. 0.5%포인트를 올리면서 2.25%로 올라왔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높아진 소비자 이제 물가 상승률을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빅스텝을 올린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6.0%를 기록을 하면서 뭐 지금 IMF 이후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는 입장에서 지금 뭐 예측하기에는 3분기 말, 4분기 초, 그러니까 보통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피크를 칠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물가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피크로는 지금 뭐 7에서 8%대까지 올라간 이후에 피크를 찍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이제 6월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도 상당히 이제 높은 상황이고요. 만약 그 물가 상승률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4% 아니면 5% 가까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게 한은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내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인 인상을 지금 시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인상 후에 기준금리가 2.25%가 됐지만 여전히 중립금리의 범위의 하단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립금리라고 하게 되면 뭐 경제 성장에 문제가 없는 최단의 이제 그 금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금 시장 금리가 2.75에서 3% 정도를 올해 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합리적인 기대다라고 이제 한은 총재가 확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뭐 가시화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러면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가 아마 시장에서 좀 관심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한은에서는 뭐 얘기하기는 빅스텝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없다라고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매번에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 0.25%포인트씩을 이제 세 차례 올릴 뭐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정책 대응의 시기나 그다음에 폭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점진적인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시장 충격은 덜하다는 그런 이제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한은이 올려야 되는 사항은 이제 한미 그 금리의 역전 현상이 더 확대되는 걸 좀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6월달 CPI가 9.1%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뭐 기준금리를 뭐 75bp를 올릴 것이냐, 100bp를 올릴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공방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 뭐 기준금리를 이제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2.5에서 2.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금리와 0.5%포인트의 격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격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이제 국내 투자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빅스텝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도 고려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금융시장에 좀 증권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까지 얹어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은행이 과연 베이비 스텝일지 혹은 연속적인 빅스텝일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믿고 있는 구석이 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고용에 대한 자신감으로 물가 좀 잡을 수 있다, 괜찮을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혹시 믿을 구석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믿는 게 이제 고용 지표다라고 예, 얘기는 예. 하지만 고용 지표가 약간 이제 후행성을 좀 띱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야만 이제 고용 지표가 나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준금리를 빨리 올라가면 아마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이루어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미국에서도 뭐 여전히 뭐 큰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고용 지표가 뭐 좋아지거나 그런 거보다는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 더디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 이제 가계 대출 잔고가 지금 뭐 1,800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만약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가계 대출에 관련된 뭐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이에 따라서 부실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느니 기준금리를 빠르게 못 올리는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확실히 걱정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군요. 기준금리를 또 확 빅스텝으로 연속적으로 올리기에는 정말 빚을 져서 또 사업을 하시거나 가게를 좀 운영하고 계시는 서민분들을 또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또 이번 정부가 서민금융 비상경제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겠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이슈들도 여러분들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외식을 했는데 네. 냉면 값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 11,000원 정도가. 싼 데 가셨네요. 아, 그런가요? 아니, 비싼 데는 15,000원, 16,000원까지 합니다. 아, 네. 제가 그래서 냉면이 10,000원 이상을 주고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대표님은 15,000원 이상의 냉면까지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나마 싼 곳을 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특히나 젊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처음 겪는 걸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고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보통 일반론적으로는 어떤 투자가 적합한가요, 대표님? 뭐 고인플레이션 시대는 일단 모든 이제 자산 가격이 이제 다 하락을 하는 그런 예.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건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물건, 네. 근데 그거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심리고요. 특히 자산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현금화하고 계시는 게 좀 더 아직까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준금리와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 개인적인 욕심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돌아보면 이번 주말만 하더라도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 그리고 프로야구 올스타전 등 대규모 행사가 또 개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신종 코로나19 하위 변이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좀 강한 것으로 알려진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또 처음으로 발생을 했다.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또 확산이 되면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관련주 전망 짚어주신다고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외부 활동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콘서트나 뭐 지방 축제들이 지금 뭐 연이어 그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국 해수욕장도 올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마스크 없이 해수욕장을 개장을 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뭐 일단 우리들 생활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이에 반대급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같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 4만 명 전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코로나에서 지금 우세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변이종인 BA.5라는 그런 이제
종류가 이제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뭐 이 종류 같은 경우 이제 면역 회피 기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 증가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의 이제 다른 이제 또 변이죠. 켄타우로스라는 이제 변이가 새로 이제 뭐 국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뭐 이 변이는 뭐 영문으로 하면 BA.2.75라는 그런 이제 명을 갖고 있는데요. 기존의 오미크론 바이러스보다 8개의 돌연변이 변이가 더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의 기존에 이제 백신을 맞았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었던 분들의 면역 체계를 쉽게 돌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세종으로 이제 하고 있는 BA.5보다는 3배 이상 지금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직까지 뭐 켄타우로스가 뭐 확진자 수가 뭐 증가가 아주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중간 보고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감염자가 경증이거나 무증상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가 추가적인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국내 감염자가 이제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감염이 된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감염자가 많이 널리 지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추가적인 접종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미국 이제 FDA 같은 경우는 지금 노바백스사의 네. 코로나 백신을 긴급 사용을 승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노바백신은 단백질 제조합 백신으로 개발이 된 그런 이제 제품인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계열하고는 또 다른 그런 백신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지금 최초로 개발을 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백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노바 백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기보다는 최초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시는 그런 이제 분들한테만 접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현재 부스터샷에 대해서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니까 향후에는 아마 뭐 부스터샷에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이거를 위탁상 생산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마 금일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적으로 만든 스카이코비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8월 말에서 9월 초에 국내 접종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스터샷 관련돼서 허용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부스터샷도 현재 임상 실험 진행 중이니까 아마 향후에 부스터샷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뭐 해외 백신보다는 아마 국내 백신의 접종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나온 코로나 백신 자체가 지금 BA, 그러니까 이제 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해서 뭐 완전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과연 이제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뭐 기존의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면역 체계 측면에서 보면 안 맞는 것보다 나아서 아마 추가적인 접종이 아마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진단 키트 관련 쪽,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쪽 그런 기업들은 꾸준히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뭐 코로나가 지금까지 뭐 계속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가 발생하는 초기에는 주가 상승을 했다가 코로나가 이제 좀 잦아든다라는 그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증가하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퍼지면서 국내 첫 감염자가 또 나왔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재확산세 통해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업종들, 특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만하지만 진단키트 등 이렇게 단기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좀 경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퍼질 때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었었던 종목들은 좀 경계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그렇죠.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나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리오프닝주 자체가 이제 계속 이제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네. 확진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좀 움직이는 게 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가 한 4만 명이 되는데 만약 10만 명대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리두기 얘기가 아마 다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리오프닝 주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뭐 다시 상상만 해도 거리두기 다시 시작이 된다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이게 또 한번 자유를 맛보니까요. 거리두기를 다시 생각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그렇죠. 아직 결정이 된 확정돼 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전까지 여러분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고수익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금 현재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높게 나오면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돼서 오늘 고수익 작전 어떻게 잡을까요? 네, 그나마 이제 미국 시장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장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그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그렇게 끝났다라고 보면 그렇게 뭐 하락은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시장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2,300포인트 전후에서 뭐 횡보하는 그런 이제 모습대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과 그다음에 여타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2분기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예상치가 지금 1%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중국의 산업 생산, 특히 소매 판매 등에 대한 지표도 같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발표되는 지표가 예상보다 좀 하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과 밀접해 있는 국내 시장에도 이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아마 오늘 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여전히 뭐 경기 둔화 우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 매수세에 대한 이제 공방이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환율이 계속 지금 1,310원대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하락이 좀 멈춰 있다라는 것뿐인 거지 상승하기는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힘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바닥권을 좀 더 확인한 이후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장 작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수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장 작전 세우시는데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그 안에서도 종목과 관련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미국의 CPI 지표를 좀 보고 국내 시장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외국인은 사자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2,320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체크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 흐름 자체가 2,300 초반 2,270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온 과정 안에서 2,300은 지키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업종별로 일단 주도 업종 부재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하나의 업종이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업종별로 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상승보다 업종들이
한 단계 주가가 레벨 다운되면서 밑에서 좀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이 뚜렷한 반등보다는 좀 2200대 후반에서 2350선 그 정도까지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흘러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저희가 종목을 계속 체크하고 갈 필요는 있겠지만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구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을 확장하기보다는 지금은 시가총액 한 20위권 내로 상위주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수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하락을 할 때도 비슷하겠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지표상에서 2300 초반, 2200 후반 정도는 1차적인 바닥을 형성을 하고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여기에서 추가 반등이 나올 때는 지수 중심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계속 살펴보자 하는 거고요.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즉 2500 구간을 다시 돌파한다든지 그 흐름이 나타날 때 시가총액 이제 하위 쪽으로 좀 더 퍼뜨려도 되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살펴봐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연결해서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몸집이 큰 종목일 것 같은데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삼성 SD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업종의 흐름이 있을 때 그 업종 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이 업종 내에서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하자는 말은 이 주식 같은 경우가 전체 업종 대비해서 이 업종이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 그다음에 업종 내에서 다양한 종목이 있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하겠고요.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조금 그 다른 사업까지 더해진 기업이라고 하면 LG화학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익 대비 시총을 비교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물론 성장이라는 요소는 있지만 상장을 할 때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과 비교를 해서 상장을 했었고요. 상장 이후에 저는 올해 이익을 놓고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주가 수익 비율 한 100배 정도 수준. 근데 CATL 같은 경우가 아직 100배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단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무조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상장을 할 때 그래도 비교했던 기업에 대입을 해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싼 구간,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대형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전지 사업만 놓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를 해 보면 이익 대비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싸기도 하고 시장에 관련된 그 플레이를 하더라도 지금 실적 측면이 밸류 하단 쪽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익 대비 시총이 좀 더 매력적인 삼성 SDI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약 37조 원대입니다. 단순히 가격보다 시가총액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이익, 그다음에 내년 이익 이 정도에서 이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가총액을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지금은 한 53만 5천 원
이 정도 가격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한번 요약을 드리면 대형주 쪽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업종 내에서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위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구간이고, 그러한 종목 중에서 삼성 SDI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이 유효하고 질적 성장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 삼성 SDI, 그리고 매력적인 가격 구간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삼성 SDI에 대한 부분들 챙겨가고 싶으신 투자자분들 계시다면 이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그 종목을 뒤쫓아가다 보면 딱 물리기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종목들이 장중에도 변동성이 크고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한 10% 정도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특히 지표에 민감하게 주가들이 반응하는 시장이기도 하겠고요. 지표가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더욱 민감하게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마다 수출입 지표 같은 경우 발표를 하게 되고, 저희가 수출을 하는 데 대해서 그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특정 지역군에서 나가는 제품 같은 경우를 통해서 월 중반에 이제 이 데이터를 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리 데이터를 보면서 주가는 좀 안 좋은 측면을 반영해 나가는 종목도 많고요. 실적과 데이터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2분기 실적도 이제 발표가 계속 연속이 될 거고, 여기 안에서 월별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게 예상된 부분, 그다음에 저번 달보다 수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반응이 데이터는 소폭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 데이터를 챙기고 갈 필요가 있겠고,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미리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즉 이 이야기라고 하면은 뭐 리포트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2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미리 나온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덜 하락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를 이제는 좀 유의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선별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네, 종목은 덴티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10%대 이상의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 이전의 주가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조정의 이유는 뭐 임플란트 수출입 데이터가 7월에 그 데이터, 즉 한 10일까지의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덴티움만의 특성은 아니고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이미 예상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낮아진 예상치보다는 잘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2분기 실적의 예상치는 낮아졌는데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간이 가까운 그 실시간 데이터들, 하루면 하루, 한 달 데이터가 지금 반영돼가는 열흘, 이러한 데이터에 더 빠르게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응한다는 점,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데이터 안에서 이렇게 주가를 대입해 봤을 때 과한 하락, 데이터 하락분이라든지 거기에 추정분이 주가의 하락분보다는 좀 과한 그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가격대를 정해놓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7만 6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두 종목 다 공통적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점은 지금은 주식을 그 원하는 가격대 왔을 때도 매수를 하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이 관점은 아직은 뚜렷하게 아니겠고요. 손절에 대한 점을 매수 대비 3%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최근에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가별 변동폭이 큽니다. 관련돼서 오늘 두 개의 특징적인 종목 모두 유의해야 될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래도 IT 중심의 강세라는 시장의 표현보다는 좀 버티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시총 상위주 위주로 많이 접근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의 시장 대응 또한 그러한 시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중에는 SK 하이닉스 정도, 삼성전자도 당장 매도는 아닌 구간이고 시장 지수 대비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오늘 그 무상증자와 관련된 물량이 입고가 되게 됩니다. 2분기 실적은 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LNF 정도로 해서 종목을 압축해서 그리고 원하는 가격대가 왔을 때 접근한다라는 시각으로 시장에 접근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매매 시그널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